발로 쓴 칙칙한 기사는 가라 발칙한 경제입니다. 오늘도 재밌는 경제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상식에 반대말은 욕심이라고 생각하는 상식주의자 권순우입니다. 총선 시즌입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이번에 그 총선에 임하시는 새로운 각 당의 영입 후보, 그중에서도 경제 분야 전문가를 모시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 들어서 되게 다양한 경제 정책들이 펼쳐졌는데 그 경제 정책의 효과가 어떻게 됐었는지에 대해서 좀 이렇게 심도 있게 다뤄볼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었습니다. 이분이 지금 그 후보, 국회의원 후보로서 모시긴 했는데 사실은 이 주제 하나하나가 다 저희 발칙한 경제가 주로 다루던 얘기들이라 오히려 오늘은 좀 전문가분을 모시고서 한번 이야기를 정책에 대한 속내를 한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앞으로 어떻게 방향성을 잡고 가야 우리의 청년들, 젊은 사람들, 또 사회적 약자들이 좀 더 풍족할 수 있는 불평등의 문제가 좀 줄어든 국가에서 할 수 있을지 그런 얘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KDI 대학원의 윤희숙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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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경제 분야에서 제일 큰 얘기부터 제일 작은 얘기로 이렇게 내려가는 방식으로 좀 얘기를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먼저 이제 큰 틀에서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우리나라의 이제 경제 현실에 대한 얘기인데 이게 너무 이렇게 두루뭉술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이게 우리나라 경제가 사실 IMF 이전까지 굉장히 고도로 성장을 해왔고 사실 뭐 2010년 이전 금융위기를 거치면서까지도 우리가 그렇게 위기라는 느낌을 별로 받지는 못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턴가 2% 성장이 너무 당연해지고 뭔가 이렇게 90년생이 온다는 얘기도 있고 저출산 고령화도 얘기가 온다는 얘기도 있고 뭔가 우리나라 경제 구조가 변했는데 사회가 못 따라가고 있다라는 느낌을 좀 받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 구조에 대해서 좀 총평을 해주시면 좀 어떤 변화들이 좀 있었던 걸까요? 근데 첫 번째 성장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2% 성장이 굉장히 불안해 하시는데 예.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앞으로 4%까지 올라갈 수 있냐 저는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미 고성장의 시기는 이미 종료됐고요. 예. 우리 앞에 뭐가 있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한 20년 전 일본하고 굉장히 비슷하죠. 예. 근데 지금 일본의 경우가 한 30년의 장기 불황의 터널을 지나왔잖아요. 예, 예. 그 터널이 지금 끝나고 있는지는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좀 더 두고 봐야 되지만. 끝나기는 할지도 잘 모르겠어요. 거기에 적응해서 살아야 되는 걸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최근에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는 걸 보면 일본이 사실은 지난 30년보다 좀 질적으로 다른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게 성공할지는 좀 두고 봐야죠. 그런데 그 30년의 터널이 어떤 성격이냐면 0%, 1%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예, 예. 그러면은 우리나라도 앞으로 그렇게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잘 못하면. 그런데 예. 지금 우리의 목적은 뭐냐면 그러면 경제정책 전문가들이 지금 최대로 목적하는 것은 그렇게 가지 않고 그래도 천천히 예. 지금 내리막인 건 맞는데 예, 예. 이 내리막의 방향을 우리가 올릴 수는 없는데 예. 왜냐하면 앞으로 너무나 고령화가 너무나 심하죠. 빠르고 예, 예. 그리고 지금 이 성장의 동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발굴되는 속도가 너무 느리기 때문에 지금 내리막인 건 너무 확연해요. 근데 예. 그 내리막을 최대한 완만하게 만드는 것이 지금 정책의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0%, 1% 이렇게 30년 가면 우리는 안 되는 거죠. 그쵸. 그렇게 예. 안 가기 위해서 그럼 뭘 해야 되느냐? 그러면 아까 정확하게 말씀하신 경제 구조가 꺾였는데 예. 그 꺾인 이후에 그 사회가 그 예전에 고도 성장 시기에 있었던 많은 그 규범과 규칙을 재편해야 되는 거죠. 그쵸. 그리고 새로운 혁신의 동력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예전에 우리 경제가 젊을 때는 뚜렷한 노력을 하지 않아도 예. 그게 상대적으로 쉬웠어요. 근데 이제는 훨씬 더 우리가 왜냐하면 세계 경제에서 상당히 높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예. 여기서 어떤 혁신 동력이나 새로운 그 아이디어를 어떤 그 산업 생태계적인 에너지로 바꾸려면 굉장한 두뇌가 필요한 거죠. 그러려면 기업의 자율성이라든가 예, 예. 기업 생태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예전보다 훨씬 고도의 그 정교하고 좀 스마트한 개입이 좀 필요한 거죠. 아, 알겠습니다. 이번 정부 들어서 뭐 재정 중독이다 뭐 이런 표현 쓰면서 재정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한다라는 인식들을 사람들이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뭐 일자리가 부족하다 그럼 일자리 예산. 뭐 최저임금 때문에 힘들다 그러면 뭐 일자리 안정자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재정을 투입해서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사실 저는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경제가 안 좋다라고 얘기하게 되면은 재정이 오히려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주면서 균형을 맞춰주고 사이클에서 너무 하락으로 가는 거를 좀 완화를 시켜주는 게 재정의 역할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면은
재정이 계속적으로 확대되는 거는 우리나라 경제 성장이 점점 안 좋아졌을 때 우리가 여력이 된다면 그 정도 재정을 좀 써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경제가 위기라고 얘기하면서 재정을 쓰지 마라. 그거는 또 제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이 두 가지 그 논란 사이에서 우리나라 재정 정책의 흐름을 좀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아까 말씀하신 경제가 나쁠 때 재정을 통해서 그것을 좀 끌어올리는 역할은 당연하고 예. 근데 그 말 자체는 굉장히 일반적인 얘기예요. 그렇죠. 일반적인 얘기죠. 그게 효과가 있으려면 첫 번째, 경제가 나빠지고 있는 것이 일시적인 경기 불황이어야 돼요. 아. 구조적으로 지금 계속 하락하고 있는 거라면 일시적으로 돈을 부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일본이 그랬죠. 일본이 플라자 합의 이후에 구조개혁을 했어야 되는데 자기들은 일시적인 불황이라고 계속 생각하면서 돈만 부었어요. 한 10년이 안 되는 기간 동안 경기 부양을 한 12번 했습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나아지지 않았고 돈만 부어서 국채 비율이 지금 한 뭐 250%가 250%. 넘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나라의 구조만 나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이냐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데 예. 우리도 사실은 지금 구조적인 불황일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일시적인 부분도 있죠. 이번 코로나처럼 사실은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이 역할을 해야 되는데 예. 구조적인 문제를 눈을 감고 여기 이것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제가 볼 땐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이 있는데 예, 예. 두 번째 조건은 이 어려운 경제를 받치기 위해서는 재정 지출의 성격도 매우 중요합니다. 지출의 성격. 예, 예.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 불황의 성격이 무엇이냐가 중요하고 두 예. 번째는 그래서 들어가는 돈의 성격이 무엇이냐도 매우 중요해요. 그 지출의 성격이 뭐냐면 들어가서 경기를 부양할 수 있는 성격의 지출이 있고 예, 예. 들어가서 막 돈을 써도 경기 부양의 지출이 그 별로 효과가 없는 지출이 있어요. 예, 예. 대표적으로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돈 이런 것은 경기를 뭐랄까요 이렇게 끌어올리는 효과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주 대표적인 예가 우리나라하고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 비교해요. 예. 싱가포르는 국채 비율이 우리보다 한 4배 정도 됩니다. 굉장히 높아요. 굉장히 높은데도 외국 투자자들이 싱가포르 경제를 보면서 재정 지출에 문제가 있다, 재정이 흔들린다 이런 평가는 아무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돈 자체가 투자 수익률이 상당히 보장되고 그 경기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는 투자성 지출이에요. 그러니까 일시적인 지출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국채 비율은 싱가포르보다 훨씬 낮지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빨간불이 들어왔다고 느끼는 것은 복지 지출 같은 것은 영구적이고 항구적인 지출이에요. 그렇죠. 줬다 뺏을 수가 없죠.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앞으로 영원히 들어가는 돈이에요. 그것이 틀리다 맞다의 문제가 아니라 예. 그것은 재원 조달을 빚을 내서 하면 안 돼요. 그것은 세금을 걷어서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지출이 영구적이고 항구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예. 재원 조달도 영구적이고 항구적인 방식으로 해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것은 경기 부양 효과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나라의 재정 상황을 들여다볼 때는 장부도 중요하지만 예, 예. 그 지출의 성격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출의 성격 자체가 이건 만성적이네. 예, 예. 이러면 신용도가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하신 재정으로 경기를 올린다. 저는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지금 구조 자체가 내리막길로 가고 있는 구조였고 물론 지금과 같은 상황은 약간 예외적이지만 예, 예.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그 경기 부양을 위해서 돈을 막 쓰는 것에 대해서는 또 크게 반대할 이유가 없어요. 경제가 워낙 나빠졌기 때문에 예, 예. 작년과 올해 또 특히 코로나 이런 상황에서는 그런데 그렇게 들어가는 돈의 성격도 역시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가장 기본적으로는 재정 중독이라는 말이 나오는 얘기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재정 전문가로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예, 예. 가장 근본적으로는 경제정책 쪽에서 경제가 제대로 가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조치들을 너무 많이 했어요. 지난 예, 3년 동안. 그렇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나오는 문제를 재정으로 해결하겠다라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말씀 들으면서 제가 생각이 났던 게 저는 주로 기업들 많이 담당하니까 그러니까 기업의 뭔가 그 사업성이 좀 안 좋아졌어. 좀 트렌드가 좀 지난 사업부가 있어. 그랬을 때 야 여기가 좀 뭔가 추가적인 투자가 필요한 것 같으니까 대출을 받자. 그래갖고 대출을 받아요. 그리고 그 사업은 그냥 냅둬. 근데 그 이미 트렌드가 지났으니까 사업은 계속 안 될 건데 대출을 받았으니까 돈은 돌아. 그럼 여기다 돈을 좀 더 많이 써보자. 그래가지고 직원들한테 월급을 다 줘버려. 근데 사실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뭔가 맞습니다. 신규 투자를 해서 이게 대출을 갚을 수 있는 맞아요. 사업 구조 개편을 해야 되는 맞아요. 건데 맞아요. 그냥 직원들끼리 나눠 먹고 끝나버리면 안 된다. 뭐 이런 맞습니다. 느낌을 그게 좀. 이제 구조 개혁의 문제인 거죠. 우리나라가 구조적으로 달라졌기 때문에 그 변화에 맞는 구조 개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좀 정확하게 지금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게 구조적으로 이미 안 맞는데
경쟁력을 잃은 부분도 많고 예, 예. 그런데 그것을 재정으로 해결하겠다면 해결이 안 되죠. 그리고 사실 그 대표적으로 경제 정책 중에 그 경제 바꾸고서 민간에서 충격이 생겨갖고 재정을 쏟아부었던 건 중에 하나는 저는 최저임금이 맞습니다. 좀 아주 생각이 컸죠. 네. 나요. 근데 교수님이 좀 그때 좀 센세이션하게 보여주셨던 거는 저도 그 당시에 취재를 하고 있었는데 그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을 하셨었어요.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최저임금은 노가 있고 사가 있고 공익위원이 있어서 보통은 이제 독일 축구에 비유를 하죠. 둘이 싸우고 독일이 이긴다. 그런 것처럼 노사가 갈등하고 나가버리면 공익위원이 정하는 게 최저임금이다. 이런 우스갯소리도 좀 나오는데 오히려 좀 이례적으로 공익위원을 하실 때 아집과 정치만 남았다. 그러면서 이제 사퇴를 해버리셨어요. 근데 최저임금의 어떤 모습이 그 자리를 지키기도 힘들 정도로 좀 안타까우셨나요? 최저임금위원회라 그러면 밖에서 볼 때는 굉장히 멀쩡해 보이는데 제가 아, 예. 참여해 본 입장에서는 거기서 어떤 합리적인 논의가 일어나기는 매우 어려운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지배하는 논리 자체가 노사가 모여서 굉장히 패거리 논리가 지배적이에요. 패거리 논리가 지배적이란 얘기는 서로가 서로의 말을 한마디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격앙돼요. 매우 자주 격앙되고 그리고 매우 밖에서 얘기하는 패거리 정치의 못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공익위원회 입장이 본인의 입장들과 좀 다른 것 같으면 이제 공익위원 길들이기 같은 거 막 편을 먹어서 계속 공격하고 그러니까 이것은 바깥에 있는 매우 좀 질라진 정치의 모습이지 어떤 정책을 결정하는 합리적인 논의가 일어나기는 매우 어려운 구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때 1년만 하고 그만두겠다고 하고 나와서 연구를 많이 했어요. 다른 나라의 경우도 보고 우리나라의 어떤 역사도 보고 그랬더니 아주 근본적으로 최저임금이라는 것 자체가 정부의 매우 중요한 재분배 정책이고 그쵸. 재분배 정책이라는 것은 누군가의 것을 좀 뺏어서 누군가에게 가는 거예요. 제로섬이죠. 그렇죠. 예. 제로섬이고 정부로서는 매우 중요한 정책이지만 책임을 져야 되는 정책이에요.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 굳이 이 사람 걸 뺏어서 이 사람한테 줄 만큼 우리가 이걸 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뺏기는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도 있어야죠. 그렇죠. 예. 그게 정확하게 그거죠. 정부가 이거 설명을 해야 되고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노사가 마치 서로 협상을 해서 나눠 먹는 것처럼 지금 구조가 돼 있는 거잖아요. 이게 개별 사업장이면 예. 노사의 협상에 의해서 나눠 먹는 게 말이 되죠. 그렇죠. 예. 근데 이건 국가 정책에 대한 문제잖아요. 예, 예. 이것으로 인해서 피해보는 사람에 대한 대표가 그 안에 들어와 있지도 않고 예. 피해보는 사람은 누구겠어요? 최저임금으로 인해서 일자리를 잃어버리는 사람들에 그러니까 대한 대표는 그 안에 들어와 있지를 않아요. 그렇죠. 예. 그것은 정부가 대표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 우스갯소리로 정경련도 제가 출입을 하는데 정경련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우리 회원사 중에 최저임금 받는 사람이 거의 없다. 그래가지고 또 논의에 또 뜨뜻미지근하게 또 참여를 하시고 이제 말씀하신 얘기는 그 대표해줄 수 있는 주체가 없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로도 들리네요. 예. 그렇죠. 예. 그런데 뭐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 더 들어와서 정한다고 저는 그게 해결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예. 궁극적으로 이건 정부 정책이기 때문에 정부가 정해야 되는 게 맞아요. 책임지고. 근데 지금 책임을 아무도 안 지는 구조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어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저숙련 근로자를 위한 정책이라기보다 지금 현재 뭐냐면 전국 단위의 임금 협상이 돼버렸어요. 전국 단위의 임금 협상인데 그것도 잘 나가는 사업장 위주예요. 왜냐하면 거기 들어와 있는 대표들이 주로 대기업을 대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거기 들어오는 노동자 대표들마저도 아주 일자리가 안정된 일자리를 잃을 염려가 없는 대기업 근로자들의 대표를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전국 단위의 잘 나가는 부분에 전국 단위 임금 협상이 돼버렸어요. 근데 만약에 전국 단위 임금 협상이라고 한다면 정부가 거기서 최저임금 안 지킨다고 사용자를 범법자로 처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기도 하죠. 그러니까 양자 간 협상에 의해서 이루어진 만약에 거라면은 그렇다면. 어떻게 지켜나갈지도 두 주체가 알아서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렇죠. 정확하게. 그래서 지금은 이 앞뒤가 안 맞는 구조가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2년 동안 30%가 올랐는데 거기에 대해서 왜 그렇게 올렸는지 설명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때 뭐 10,000원은 먹어야 갈비탕이라도 한 그릇 먹지 않냐 뭐 이런 얘기도 좀 했었죠. 예.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정치적인 구호로 얘기를 한 거고 실제로 이런 정부의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 정해졌다면 예. 왜 이렇게 결정을 했으며 이게 생각만큼 되지 않았을 때 어떤 책임을 질 것인가에 대한 우리나라는 그 부분이 지금 공백입니다. 아무도 설명하지 않고 아무도 맞아요. 책임을 지지 예. 않아요. 이 상태로 계속 갈 수는 없죠. 알겠습니다. 그 최저임금 얘기 분명히 저도 그걸 공감을 많이 해요. 또 그런 느낌도 듭니다. 이게 역시 불은 만져봐야 뜨거운 줄 아는구나. 라는 생각도 들면서 이제 뜨거운 줄 아니까 이제 뭐 방화에 대한 대책도 세울 수 있고 뭐 그렇지 않을까 싶으니까 그러면 이제 점점 더 뜨거워질 얘기들을 많이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사실 그 이번에 정규직 비정규직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노동 문제죠. 근데 이 문제는 굉장히 많은 우리 사회의 문제들을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예를 들어 청년 문제라고 하더라도 청년들이 뭐 정규직 아니면 비정규직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경직성 때문에 공무원 시험에 매달리고 사회가 탄력을 잃고 하는 부분도 있고 정규직 비정규직의 격차가 크다 보니까 사회 양극화의 문제가 생기는 것도 있고 그리고 사회적 약자들은 비정규직에서 보호 못 받고 있는 문제도 있고 근데 이거를 논의를 한 거 진짜 오래됐잖아요. 근데 지금도 오히려 심해졌으면 좁혀지지는 않는 것 같은데 그 노동의 그 양극화 문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격차가 크다라는 것이 우리가 보통 보이는 관찰인데 예. 그만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중구조라는 얘기는 격차가 크고 두 그룹 사이의 이동이 극도로 어렵다라는 게 그쵸. 같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사다리 처음에 비정규직으로 타면 평생 그렇죠. 타야 그렇죠. 된다라는 불안감이 그렇죠. 청년들한테는 있으니까 또 결혼도 그렇죠. 안 하고 애도 안 낳고 뭐 이러는 그렇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정규직 비정규직 문제의 아주 핵심은 격차 차이만큼 핵심은 이동의 불가능성이에요. 아. 이동의 불가능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왜 그러면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올리는 걸 너무나 무서워할까 사용자들이. 사용자들은 정규직은 우리나라에서 사실 대기업이나 공공부문 젊은이들이 가고 싶어하는 좋은 직장은 예. 사람을 해고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거의 그쵸. 불가능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회사 망할 때 정도 그렇죠. 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예. 그렇죠. 예. 근데 대기업이나 공공부문은 그런 일이 잘 발생하지 않고 그러니 발생하면 큰일 나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정규직의 노동 비용과 안정성이 너무 높은 거예요. 이러니까 새로 이쪽으로 사람을 그 편입시키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하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 양쪽이 서로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들의 이제 선호도 좀 탄력적인 것을 원하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양쪽의 이 그룹의 경직성이 너무 크니까 이것이 마치 사회 계급처럼 돼버렸어요. 이게 무슨 이렇게 누가 조카가 취업했다 그러면 정규직이냐부터 물어보잖아요. 이게 어떤 계급적인 상황이 되면 안 되는데 지금 그쵸. 그렇게 예. 돼버렸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지난 3년 동안 사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계속 외쳤잖아요. 예, 예. 근데 사실 이건 굉장히 거짓말인 것이 저는 이 거짓말이 참 싫은데 예. 그게 별 부작용이 없을 것처럼 얘기하거든요. 근데 정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기업 입장에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같이 쓰는 노동 비용을 인건비 총액 예. 그리고 사람을 줄이거나 늘릴 때 들어가는 조정 비용 이것을 총액으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예, 예. 이 훨씬 비싼 그룹으로 사람을 들여보내면 그럼 그것으로 인한 아주 당연한 결과는 사람을 덜 쓰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겠다라는 정부의 얘기는 우리는 훨씬 더 작은 정규직 그룹하고만 같이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일자리를 줄이겠다는 얘기죠,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 이게 좀 안타까운 얘기죠. 그 정부의 메시지로만 보면은 정규직이 안정적이니까 정규직을 더 많이 만들게라고 이제 느껴지는데 사실은 이게 진짜 실질적인 효과는 그렇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리고 실질적인 효과도 그렇고 이 노동 비용을 이렇게 높은 쪽으로 사람을 옮기면 기업 입장에서는 사람을 덜 쓸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지금 비정규직 일자리도 아쉬운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줄이는 것은 그건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이냐는 거예요.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지금 편입이 가능한데 예. 이분들은 좋아지겠지만 이 밑에 계시는 분들은 훨씬 더 고단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를 미리 얘기하지 않는 것은 전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런 식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비정규직에 대해서 좀 더 그 처우를 올려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면
정직한 거죠. 근데 이렇게 정직하게 얘기를 하면 그 다음 단계의 얘기는 정확하게 뭐가 되냐면 많은 선진국들에서 사용하는 방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를 줄이지 않으면서 이 양쪽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식은 예. 정규직의 처우를 좀 내려야 된다. 너무나 과보되고 있는 정규직의 처우를 내리고 안정성을 조금 더 줄여서 조금이라도 이 안에 이 탄력성을 집어넣는 것이 답이에요. 그게 많은 나라에서 추구하고 있는 답인데 예. 우리나라는 지금 그 얘기를 쏙 뺐기 때문에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한다는 얘기를 하지 않으니까 제대로 된 방향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고 정규직에 대한 처우는 한마디도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다가는 소수의 분들, 보호받는 대기업 공공부문 정규직만 빼면 나머지 분들은 굉장히 훨씬 더 어려워지는 수밖에 없는 거죠. 예를 들면 정규직, 우리나라의 정규직, 모든 정규직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대기업 공공부문의 정규직, 예. 강력한 조직 근로자로 대표되는 대기업과 공공부문의 정규직은 선진국에 비해서도 너무 많이 보호받고 있어요. 이렇게 보호받고 있으니까 대기업 같은 데서도 최대한 고용을 막죠. 고용을 예, 예. 막는다는 게 아니라 억제하죠. 너무 예, 예. 겁이 나니까. 그러니까 경제라고 얘기하면 여기서 기업들이죠. 기업이 사람을 고용하는 것을 겁내는 구조는 이거는 지속 가능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을 고용하는 것을 겁내는 기업들이 많다면 예. 그러면 그 기업들로서는 밖으로 도망가거나 아니면은 자동화나 로봇을 써서 사람을 덜 쓰거나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 사회에서 지금 너무나 당연한 것은 일자리가 복지예요. 최대의 복지는 일자리예요. 이 사회가 지속 가능하게 가는 것은 예.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낼 수밖에 없어요.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구조가 아직 어렵다면 그러면 나쁜 일자리라도 일단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쁜 일자리에 들어가서 이 안 좋은 부분은 정부가 재정으로 보조를 하고 예, 예. 이렇게 해서 나쁜 일자리라도 아쉬운 분들도 일단은 일자리를 가져야 돼요. 지금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대기업 공공부문 이쪽에 공공부문이야 뭐 또 다른 얘기고 그것은 세금으로 조달되는 거지만 그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너무 좋죠. 근데 그러니까 비정규직에 정규직하고 나서 야 공공부문은 비정규직으로 들어가도 정규직에 시켜준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네. 그러니까 원래 사실은 뭐 공공기관이 모범으로 뛰게 되면은 민간도 따라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였는데 오히려 그걸 보고 있는 청년들은 그래서 공사를 가야 되는구나. 그렇죠. 이게 비정규직으로라도 공사를 가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좀 갖게 된 것 맞습니다. 같아요. 근데 그것도 매우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희 같은 국책연구기관은 연구원들의 처우가 되게 좋고 예, 예. 굉장히 젊은이들이 오고 싶어하는 직장이에요. 예, 그래서 예. 공부를 좋아하는 학생들은 여기를 굉장히 오고 싶어해요. 그런데 비정규직의 정규화라는 그 이름 하에 다 재작년에 연말까지 다 옮겨라 그랬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향후 몇 년 동안 신입사원은 없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다 닫혀버렸으니까. 그때 있던 비정규직만 정규직이 됐고 전체 예산은 나라 세금으로 하는 거니까 막 늘릴 수가 없잖아요. 예, 예. 그러면 이제는 정년퇴직하는 사람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새로운 신입사원 채용은 어려워진 거예요. 하필이면 그 해에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던 근로자들에겐 행운이지만 예, 예. 지금 대학이나 대학원을 졸업하는 국책연구기관에 오고 싶어하는 학생들한테는 너무나 암울한 미래가 펼쳐진 거예요. 몇 년은 신입 안 뽑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신입 못 뽑아요. 신입 못 뽑고 신입을 뽑을 때쯤 되면 그때 신입생들이 오겠죠. 그러네요. 그분들은 그렇죠. 이미 나이 들었을 거고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계신 분들은 지금 이곳에 국책연구기관이나 공공기관에 입사하고 싶어하는 그래서 준비를 했던 젊은이들한테는 절망이에요. 이것은 닫혀버린 거예요. 문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또 이렇게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사실 그 교수님하고 인터뷰를 준비하려고 주제 뭐 할까 봤는데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그게 다 생활하고 밀접해 있는 문제다 맞습니다. 보니까 그런 것 네, 같은데 일단은 제일 어린 나이부터 해볼게요. 유치원과 어린이집 이렇게 보면은 분명히 나라에선 돈을 많이 쓰고 있고 그리고 저도 돈을 많이 써요. 근데 만족하는 사람을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이게 좀 질문 자체가 좀 너무 두루뭉술한 것 같긴 한데 이 그러니까 유치원, 어린이집 이쪽의 보육 문제에는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좀 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돈은 돈대로 쓰고 만족도는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거?